지기현 재판부도 의외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윤석열 재판이 언제 끝나냐 이러다가 또 이제 구속기간 다 도과해가지고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오는 12월까지 관련 사건들 심리를 마칠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본인도 지긋지긋할 거예요. 사실 자기들 오래 끌고 싶겠어. 그 욕 먹어가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이 그 질질 끌고 어떤 그 아주 늘어진 재판 일정들 보면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리고 사실은 저는 언론의 편향성이 있다고 보는 대목이 뭐냐면은 온통 시선이 특검에 쏠리는 바람에 재판 감시가 최근에 재판에 대한 기사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동안에 특검에 너무 중요한 증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기사화가 별로 안 돼 버린 거죠. 근데 특검은 이제 수사 착수하느라고 별로 나온 게 없고 누굴 소환한다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은 특검에 대한 어떤 취재 역량의 절반이라도 이 재판에 쏟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봐도 아주 기념비적인 증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기사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내란의 어떤 그 진실을 다투는 어떤 말이다. 결정적 분기점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판 기사에 대한 언론의 어떤 안일하거나 약간 좀 무관심 이런 것들을 특검이 다 그냥 가져가는 이렇게 돼 놓으니까 특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나중에 결과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를 지금 지나치게 높여서 있는 재판에서 우리가 잘 걷어들이면 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훨씬 소중한 것도 오히려 놓치고 이게 약간 편향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현업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들이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는 보도를 몰려서 하는데 실제로 정작 재판 단계에서는 보도에 그렇죠. 소홀한 경우가 많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평론가님도. 법조 출입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검찰 쪽에 많이 좀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사건이 기소 이후에 공판으로 넘어가면은 비중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보태면은 저는 관심 자체도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기현 재판부가 저 재판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언론들이 제대로 좀 문제 제기를 안 한 것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지기현 판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지금 문제들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결과가 나와도 훨씬 지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안 내놓잖아요? 그럼 왜 안 내놓는지를 저는 캐 물어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 거죠. 그 후속 기사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재판도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도 없었고. 이게 방치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그런 문제에서 새로 더 이상 추가되는 소식이 없었다는 것도 유감이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그 중견 하급 초급 장교들의 엄청난 진실 그 제보 증언이 재판장을 압도했다는 사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다. 그래서 지기현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대령 중령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위까지 정복을 입고 나와서 이 증언을 하는데 너무 참신하고 충격적인 게 이 대위 소령들 진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 낮아가지고 그동안 기사도 안 쓴 거거든요. 그런데 사령관, 수행부관, 사령관 운전 얘들이 아는 게 결정탄 거야. 그렇죠. 이게 대위 소령이라고. 근데 그런 그 젊은 장교들이 검찰에 가서 할 얘기가 있다고 추가 진술을 자발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재판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의 발포 지시를 여기서 증언해 주는 바람에 사령관들이 입을 연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검찰 특수본에서도 그 오상배 대위라고 수방사령관 수행부관인데 이 친구가 12월 16일인가 그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끊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YTN에 나왔거든요. 네. 이걸 보고 이 대위 군대 생활 몇 년 하지도 않은 대위가 붕괴해가지고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검찰에 전화해가지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진상규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령관을 소환해가지고 딱 잡아떼는 사령관한테 당신하고 같이 있던
수행보관 진술이다. 그러니까 드립이니까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면 맞는 겁니다. 평소에 친자식같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러면서부터 조사가 확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하나도 안 나고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렵게 진술서를 구해보니까 그날 밤 어쨌느냐 그저 몸부시고 들어가 네네네. 2차 3차 계엄해도 되니까 네. 계속 진행해. 계엄 해제가 됐는데도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오대위가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러면서 또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 얘기 하려고 검찰 온 거야. 석동현 변호사 저걸 보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재판장에 불과 지난달에 이제 늦지막한 시간에 이 돼서야 이 오대위가 재판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훨씬 드라마틱한 진실 과정으로 가고 너무 생생하고 현실적이니까 이제는 거의 대세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직위원 딱 하면은 그 내란숙의 피해자 윤석열을 풀어줬던 것 때문에 직위원 하면 딱 무릎 반사처럼 안 돼. 이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직도 불안한 게 본인은 일단은 12월 안에 심리를 끝냈다고 하는데 네. 선고를 12월 안에 끝내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심리를 끝내겠다는 네, 거지. 심리까지만 네. 끝내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사실 그 풀어줬던 게 엄청 크고 공판 일정 질질 끌었고 재판 과정 비공개했고 또 개인 비리 그 룸사롱 사태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본인 뭐 해명도 약간 거짓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믿겠냐. 심지어 자진 사퇴도 아니고 회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심리를 12월 안에 끝내고 선고를 내년 2월이나 3월 막 이때 해버리면 이거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불안합니다, 요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라고 한다면 그런 도도한 진실 흐름 때문인지 직위원이 자기 본소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긴 했거든요. 뭐냐면은 윤석열 재판 왜 한 주에 3회씩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은 윤석열 재판도 있고 김용현 재판도 있고 조지호 재판도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당 3회는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12월 그에 이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중복된 증인 신문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인정되는 부분들은 다 차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병합해서 결론을 내겠다라는 사실 판사들이 굉장히 친절한 족속이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여론의 그런 물결을 맞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나은 것은 그런 설명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더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그 정도 상황이라면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법부가 진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 형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지금 내란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완전 다르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내란을 전담하는 만약에 내외환을 다 포함해서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하여튼 내란 전담하는 전담 재판부 전담 재판부는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자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 그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특수하게 연구를 중이신데 여인왕전 사령관의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행태, 흔히들 말하면 21세기형 인지전 쿠데타 이런 대목을 발견하셨다고요, 연구 중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월까지 자료 정리를 하느라고 거의 뭐 압박감에 아주 잠이 안 오는데 이걸 갖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한 10,00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에다가 각종 그 내란 특위 보고서에다가 아주 이 자료의 압박감이 엄청나는데요. 이게 특전사 부분은 정리가 끝났어요. 제일 어려운 챕터가 이거 딱 넉 달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방첩사를 하던 중에 네. 상당히 그 기이하고 이상한 진술 내용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를 들면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계엄 전에 그 여름에 이상한 지시를 해요. 방첩사 유튜버를 만들어라. 방첩사에서요? 방첩 사령부 산하에 물론 위장을 하겠지. 그렇죠. 네. 알고리즘에 침투하는 거를 구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했나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사실이 뭐냐면은 훗날 계엄에 대한 수사가 들어와서 기무사에서 대량으로 자료 세절 파쇄를 합니다. 네.
이때 계엄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료가 대량으로 폐기가 됐는데 네. 그 실무장교들의 진술서를 보니까 인지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폐기했다. 인지전 관련된 자료. 인지전이라는 게 이제 커그니티브 워페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의식과 마음을 공격하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뭐 어찌 대선 결과를 바꿨다. 네. 이런 걸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 SNS 상에 침투해서 알고리즘 속에서 사람의 의식의 어떤 그 신경망을 침투해가지고 조작해버리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네. 많은 민감한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계엄 후에는 이 자료가 제일 먼저 파쇄됐다. 이런 어떤 그 정황이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속된 말로 이제 계엄 문건보다도 먼저 파쇄한 게 인지전 문건이었다. 인지전 문건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장교들은 네. 민감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평소에 사령관이 인지전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걸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명박 박근혜 때 이제 뭐 종북 세력과 전쟁한다 그럴 때 방식은 뭐냐 하면은 댓글 공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정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심리전. 이제 막 댓글을 뿌려가지고 양과 질로 압도해버리는 이게 이제 그 시절의 버전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댓글 공작 이런 게 아니라 알고리즘 조작입니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확증 편향,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바이어스된 그것들의 공통점을 잡아내서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제공해가지고 인지적으로 조작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는 유치하게 댓글 공작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유튜버나 SNS나 이 작동 원리에 침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얘기했다고 군이 쉽게 계엄에 동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기 나름의 해석 장치, 이 수용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기 나름대로 이걸 계엄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게 인지정 교리더라 아하. 이거지. 그래서 요게 최근에 지상작전사령부하고 교육사령부에서는 이미 교리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엄에 적용하니까 포고령 1호의 2항이 나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짜뉴스 허위 선동 여론 조작을 금지한다. 이게 포고령 2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정보는 우리가 제시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왜 여론조사꽃이나 선관위 서버가 표적이 되는가가 설명이 되는 거야. 이런 데를 하고 언론은 검열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계엄사령부의 방첩사가 합수부 역할을 하면서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진리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리부. 진리부의 역할은 거짓을 통제하기 위해서 진실을 공급하는 이 역할이 이제 조지 오웰에 나오는 진리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인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모든 알고리즘을 장악해라. 그래가지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내러티브를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전파하면 그래서 김용현하고 대화 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게 결정타라고 보는 건데 김용현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뭐 이게 불법이다 뭐다 그러지만 이 계엄을 만일에 성공하고 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이걸 홍보하면 국민들 여론은 돌아선다. 이 그러면 계엄에 대한 지지로 돌아선다. 유튜브 자체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알고리즘 이런 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방첩사가 그거의 일종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거기에 또 이른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극우 유튜버들이 수족이 되는 분들이 있겠죠. 동원되는 이런 전략을 네. 짰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국회나 이런데 이제 계엄군을 보낸 거는 걸리적거리는 걸 방해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21세기형 인지전 쿠데타를 기획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전통적 쿠데타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죠. 주로 표적이 어디가 되냐 하면은 물리적인 표적이 아니라 여론이 그 자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쿠데타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21세기형 신쿠데타, 인지전 쿠데타를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그 포고령 2항과 네. 그다음에 그 언론사 검열 이 부분이 핵심이다. 나머지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선거 조작, 이 조작의 프레임
이걸 만들어내는 거. 그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2016년 선거 이걸 기본 모델로 해서 짜나간다 이거지. 네. 이걸 기본 모델.